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쌤의 즐거운 역사 수업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고려시대의 마지막 파트, 고려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교과서 93쪽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93쪽부터 101쪽까지 설명할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요점을 집어가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유학의 발달과 역사서의 편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유학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유학의 시초는 공자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유학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흐름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고려시대에는 원나라에서 발전했던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이 유학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고려의 정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유교라는 것이 최승로의 건의 이후로 성종에 의해서 유교 정치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고려의 기본적인 정치 이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광종의 과거제 실시는 관리들이 유학을 잘하는 사람이 선발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유교에 있어서는 광종의 과거제, 그리고 성종의 유교 정치,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이 유학을 공부하려면 당연히 중국의 한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문학의 발달과 결부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최충과 김부식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알아둬야 되겠죠. 최충이라는 인물, 구제학당을 세워서 유학교육을 하였다. 그리고 고려에 훈고학적인 유학 전통을 세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훈고학은 무엇이냐면 옛날 책들의 훈을 달아가면서 철저히 파헤치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시황 때 이 분서갱유라고 해서 유학 책들을 모두 불살라버리죠. 그래서 이제 사라진 대부분의 유교 경전 중에서도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이 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훈과학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시작해서 고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제학당은 무엇일까요? 여기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최충이 설립한 사학입니다. 문헌공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사립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구제학당이라는 것은 당시 과거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배우기 위해서 모였던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학교라기보다는 학원이 되겠죠, 학원. 그래서 이제 사교육의 열풍을 주도했던 인물이 고려시대의 최충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최충이 당시 과거 시험 감독 또는 그 문제를 채점하는 지공거라는 관직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고 이 구제학당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당시에 이런 사립교육기관이 생기면서 사학 12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점차점차 여러 경전 중에서도 서경, 예기라는 유교 경전을 중시하면서 이 군주에 대한 어떤 충성, 그리고 군주, 그러니까 왕이 지켜야 할 역할,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4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해 볼까요? 이제 훈고학에서 고려 후기에 넘어오면서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유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여기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성리학 할 때 성자는요, 인간의 심성을 이야기하고, 이 리자는 우주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철학적인 유학, 요것을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누가 이제 주도적으로 시작을 하였냐면 남송이라는 나라의 주희. 주희는 이제 우리 책에는 얼굴이 안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주희입니다. 주희. 또는 주자라고도 부르죠. 주자. 이 사람이 이제 집대성한 학문이고, 이제 원나라에서 과거 시험으로 채택을 하면서 확산이 되죠. 고려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소개한 사람은 바로 충렬왕 때의 안향이라는 인물입니다. 안향은 당시에 원나라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인물이고요. 최초로 이 성리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했다 보시면 됩니다. 또 고려의 이재현이라는 유학자 뿐만 아니라 이색이라는 유학자 있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공민왕 때 특히 성균관 때 열심히 유학을 공부했던 신진사대부들을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자, 성균관은 조선시대에 생긴 게 아니라 고려시대에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 성리학에 따라서 현실 세계를 개혁하고자 하면서 결국 이 세력들이 조선 건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성리학 하면은 충과 효를 가장 중시했던 유교적인 생활 관습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 꼭 지켜야 할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주자가래가 되는데요. 주희가 집안에서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래서 소위 관혼상제라고 하는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이런 거에서 지켜야 할 예법을 정리한 책이죠. 그래서 결국 기존의 불교로 대표되던 이 고려의 종교를 대신하고 성리학이 바로 사회의 중심 이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활동학이 있네요. 안향이라는 인물, 여기 초상화 나오죠? 안향이 성리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활동하기에 나옵니다. 자료 1, 안향이 했던 말, 인재의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주자의 호가 회암인데요. 회암 선생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늘 공부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본인의 호도 회헌이라 따라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교를 비판하면서 성리학이 강조되는 모습이죠. 자, 자료 1, 2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료 1. 안양이 자신의 호를 회원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의 호, 회암에서 따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려 말 불교의 문제를 비판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자,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일륜이라는 것을 불교는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 또 부부 사이, 또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불교 같은 경우는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단 말이죠. 인연을 다 끊어버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심각하게 비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5쪽의 역사서의 편찬인데요. 자, 이 고려를 대표하는 역사서 두 권이 나왔어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물론 역사서는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에도 역사서는 있었지만 남아있지가 않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고려시대의 삼국사기입니다. 그 이전에 7대 실록이 있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부식을 중심으로 편찬되었던 삼국사기 어떤 특징이 있나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 기본적으로 이제 김부식도 유학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전체라는 중국 사서의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또한 몽골 침략 이후로 당군 등의 민족의식을 강조한 책들이 많이 쓰여졌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것은 고구려의 건국시조인 동명왕, 바로 주몽입니다. 주몽의 업적을 서술한 책이다.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죠. 그 계승의식을 보여준다. 자, 그 다음, 일연의 삼국유사. 이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항상 삼국사기와 비교되는 책인데요. 삼국유사가 어떤 정치적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김부식의 합리주의 사관을 보여준다면, 이 삼국유사라는 것은 민간에 떠돌고 있던 전설이라든지 고대 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 당군 신화가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크죠. 자, 이승유의 제왕운기 넘어갑니다. 자,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렇게 생겼죠. 상권은 중국 역사, 학원은 고조선부터 당시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당군 신화의 내용이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당군이 이 그러니까 고조선의 시조로서 한국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었다고 봐야겠죠. 자, 다음으로 각훈 스님인데, 이 각훈은 해동 고승전, 해동 성국하면 또 발해가 떠오르는데 우리나라의 높은 스님들에 관한 책, 이것을 해동 고승전이라는 이름으로 남겼고요. 이재현이라는 인물, 아까 이제 유학자로도 나왔죠. 사략을 비롯한 역사서를 저술했습니다. 현재 이 사략의 일부가 남아있죠. 자, 가장 중요한 두 책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여기 정사의 전통적인 서술체계. 그러니까 이제 정사라는 것은 가장 정통성 있는 역사책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치 권력에 있어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책. 그리고 이제 김부식 자체가 신라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신라 중심 사관의 영향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사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이 삼국유사라는 책, 유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남겨진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국사기보다는 좀 더 이런 스님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 신화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네요. 자, 다음으로 풍수지리설과 불교, 도교. 자, 주제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와 도교, 풍수지리설은 고려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죠. 의천 스님입니다. 의천 스님은 고려의 왕자 출신입니다. 이 의천의 교관겸수라는 이론이 굉장히 유명한데 뒤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교종과 선종을 교종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의천 하면 천태종이죠. 의천, 천태종, 그죠? 외우기 쉽죠? 그런데 이제 의천이 사망한 후에 많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는 사실 태조 왕건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불교를 생각하였습니다. 이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훈요 10조에 바로 불교를 중요시해라라고 기록을 남길 만큼 굉장히 강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 행사도 많이 하고요. 절도 많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이념은 유교지만 국가적인 신앙은 불교다. 이렇게 구도가 남겨지는 거죠. 이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경, 경전을 베껴 쓰는 거. 여기 금으로 일일이 그리고 글자를 쓴 대단한 경전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불교를 신봉하였다. 또 현종 때는 초조대장경이라고 해서
거란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서 대장경을 이미 제주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지 않고요. 자, 광종 때에는 과거에서 승과 시험을 봅니다. 이 승과라는 것은 스님에게 승계라는 지위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원의 절에는 면역, 요역, 군역과 같은 역을 면제받는 혜택이 있었고요. 훌륭한 스님은 국사, 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국가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 불교는 어떤 방식으로 믿었을까요? 여기서 선생님의 디딤 영상 확인 퀴즈가 나갈 겁니다. 자, 힌트. 고려시대에는 민간의 지방의 신앙 공동체인 향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향도란 무엇이냐? 바로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불상, 종탑, 사원 이런 거를 세운다거나 불교 행사에 보시, 기부하는 거죠. 또는 향을, 향나무를 땅에 묻는 매향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조직인데요. 이 고려시대 향도는 엄청나게 규모가 크기도 했습니다. 20여 명에서 3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조직으로 나아간 것이 고려시대 향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97쪽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명의 스님이 나올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왕자 출신으로 승려가 된 의천 스님 나옵니다. 의천 스님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죠. 그리고 그 결과 천태종이라는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지고 교관겸수라는 걸 주장합니다. 요 밑에 지문이 나오는데요. 교관겸수란 무엇이냐? 가르침을 배우는 일. 그러니까 경전으로 공부하는 것은 계속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외면만 구하는 것이고 요것은 이제 참선, 명상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안에 마음만 보는 것이니 둘 다 너무 치우쳤다. 그 중간을 가야 한다. 그래서 교관겸수는 교와 선을 함께 배워야 한다, 익혀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천태종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의천이 아주 대표적인 고려의 스님이 되죠. 자, 그리고 의천 스님과 쌍벽을 이루는 한 인물 바로 조계종을 창시한 진울입니다. 자, 당시 고려 불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불교를 개혁하자라는 결사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교 본연의 정신을 확립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중심에 있었던 진울 스님은 개혁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게 됩니다. 자, 이 수선사 결사는 송광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운동이 바로 조계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조계종. 진울 스님의 주장 잘 읽어봅시다. 성과 교학을 분리하지 않고 참성과 경전으로 공부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 정해쌍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자신이 곧 부처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도 꾸준히 수행을 해야 한다. 점진적인 수행 이것을 강조했던 돈오점수. 그래서 이 당시 굉장히 대표적인 두 분의 스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천 스님과 진울 스님, 지금 보이는 것이 진울 스님이죠. 중요한 사상과 주장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98페이지 도교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불로장생 들어보셨죠? 영원히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불로장생과 더불어 현세구복,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세상에 복을 구한다 이런 뜻을 추구하는 것이 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도교가 고려시대에도 굉장히 성행했다라고 하고요. 유교, 불교 다음 지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교 사원도 많이 세워지고 도교 행사도 개최가 되었고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라는 것도 도교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도교는 여러 가지와 아주 잘 섞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도참사상. 도참사상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예언을 믿는 건데요. 뭐, 어떤 사람이 잘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안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예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도참사상이죠. 이런 것도 도교와 잘 섞이고요. 민간 신앙적인 속교가 성격이 섞이면서 이런 도교 교단은 굉장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묘청 같은 인물도 서경촌도 운동을 주장할 때 풍수지리설, 도교와 풍수지리설도 관련이 밀접한데요. 요것을 이용해서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은 세상의 어지러움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신라 말에 도선이라는 인물이 풍수지리설을 제대로 들여왔고요. 뭐 태조 왕건이 절을 지을 때도 그리고 이후에 이 한양에 그죠 수도를 삼을 때도 역시 풍수지리설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고려시대 도사님 한 분 보이시네요. 도교를 잘 보여주는 요 도사님 도자기 한번 구경하시고 자, 다음 고려 문화의 발달 요 단어는요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음 영상도 잊지 말고 꼭 보고 와서 스피드 퀴즈 잘 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